오늘은 우리 독서연구소 구독자분들과 함께 행복의 정답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행복의 정답은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이고 맥락적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개인적 각자만의 정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르고 맥락이 달라도 많은 조사,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은 보편적으로 행복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더라. 오늘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다? 굉장히 유익하다.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오늘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은 죽음의 심리학 2부입니다. 1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죠.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독특한 데이터가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상상 스퀘어 책은 아니고 저희 고객사인 로크미디어 책이다.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는 로크미디어 책인데 판권은 누가 샀다? 존경하는 고영성 작가님이 사셨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읽어보면은 서기 79년의 일이다. 8월 24일 오후 1시경 한 로마 도시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종종 발생하는 지진에 익숙했던 주민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20년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서 있던 화산이 화산재와 돌의 기둥을 내뿜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이러면. 그렇죠? 가까운 마을로 재빠르게 대피한 사람도 많았지만 대피하면 살겠죠? 어떤 경기에 있었던 분들은 대피하면 사셨겠죠? 수천 명은 발이 묶였다. 이후 몇 시간 사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뭐라고 읽어야 되죠? 헤르쿨라네움 도시 전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화산재와 파편이 섞인 죽음의 구름이 도시를 덮쳤을 때 폼페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 21km 떨어진 곳에서 공포에 떨며 상황을 지켜본 17세 로마 소녀 플리니 2세는 보고 들은 바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진술을 통해 불타는 구름이 피어오를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여자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남자들의 외침이 들렸다.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아이와 아내를 부르며 서로를 찾았다. 서로를 찾으려 했다. 마지막 순간 폼페이의 주민들은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혼란의 고성이 오가며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지는 거죠. 돌비가 거칠게 쏟아지는 가운데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두꺼운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의 비밀은 2000년간 밝혀지지 않은 채였다. 그러다 1870년경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굴 프로젝트를 맡았다. 피오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들이 시신이 부패해서 화산 분출물 아래 공동을 만들었으리라 추측했다. 주세페는 이 공간에 회반죽을 부어 굳힌 다음 조심스럽게 흙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 기발한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사망자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죽음의 바로 그 순간을 얼려놓은 듯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회반죽으로 복원된 순간을 보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폼페이의 주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음을 알 수가 있다. 계단 아래 천장에 숨으려고 한 4인 가족의 모습은 특히 마음이 아프다. 아장아장 걸을 나이에 아장아장 걸을 나이에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있고 가까이에는 아빠와 갓난아이가 누워있다. 작은 교회 마을 오플론티스의 한 건물 지하 창고에는 50명 이상이 발견됐다. 주변에서는 시체를 찾을 수 없던 것으로 보아 이들은 최후의 순간 함께 있기를 위해 한 방에 모인 듯하다.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이 머리를 다른 사람 가슴에 기댄 채 꼭 붙어 영원한 포옹으로 묶인 두 사람의 유골을 찾았다. 원래는 여자 2명이라고 추측했는데 최근 DNA 분석 결과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두 남자로 밝혀졌다. 그냥 정말로 마지막에 누군가와 유대를 통해서 어떤 공포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두 남자는 불타는 화산재 구름이 덮친 현장을 벗어나려고 싸우지 않고 서로의 품 안에 안기길 택했다. 폼페이의 역사가 미코플로우는 복원된 6월 1047구 중 3분의 2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구랑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려고 한 거죠.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희생자의 거의 절반이 도망가지 않고 가족과 집에 있었다.
대피를 시도한 사람들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든 가족들을 기다리느라 빨리 빠져나가지 못했다. 죽음이 확실한 순간에 폼페이 사람들은 왜 나이든 부모의 손을 이끌거나 공중 목욕탕에서 이웃과 모인 채 시간을 지체했을까? 왜 방탈출에 방해되는 사람을 버리고 즉시 바다로 달아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애착, 사랑 때문이죠.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는 실제 물리적 위험이 닥쳤을 때 인간은 애착을 느끼는 대상에게 매달린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대가로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 이제 역사를 예로 두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뭘 느낀다? 애착을 느끼는 대상한테 매달린다는 거, 사랑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빌드업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빌드업으로 콘티를 짠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 깊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공포관리 이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착은 죽음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문화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죽음을 상기한 후 문화에 집착했던 타인과의 관계, 집착했듯 타인과 관계에도 집착하게 될 것이다. 2003년 아르노 위스먼과 샌더 쿨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실험이 굉장히 재밌어요. 참가자들은 먼저 설문지를 작성했다. 실험군은 표준 죽음 현저성 설문지를, 여기 뭔지 알죠? 이게 여러분 죽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를 다시 보세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두 대조군은 TV 시청에 관한 설문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집단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각 참가자에게 긴 테이블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했다. 테이블 맨 끝에는 연구원이 앉아 큰 팔걸이 의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의자가 나란히 3개, 반대편에는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3개 앉을 수도 있겠죠. 하나가 있었다.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다른 참가자들이 곧 올 테니 아무 자리에나, 요게 실험의 핵심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올 테니 아무 자리나 앉으라고 지시한 후 이들이 어디에 앉을지 기록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편하게 옆 사람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혼자 있는 쪽에 앉을 것 같아요. 우리 지하철 타면은 다 구석 자리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어디에 앉은지를 기록했다. 혼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곧 도착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란히 놓인 의자에 앉을 것인가. 대조군에서 의자 3개가 있는 쪽에 앉은 사람은 46%였다. 그러니까 반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과반수는 의자가 한 개뿐인 쪽에 앉아 개인 공간을 확보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죽음 현저성 설문지를 쓴 사람들은 어떻다? 그러나 죽음을 상기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을 확률이 거의 2배나 높았다. 죽음 현저성 이건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죽음 현저성 집단의 80%는 의자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곧 온다는 다른 사람들과 붙여 앉으려고 했다. 죽음을 의식하면 인간은 여러분 타인의 감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심지어 가까이 앉게 될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렇다. 이게 여러분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린 진사일성 동물이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두렵거든요. 유대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부랑 같이 보시면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물론 간단한 과제에서 어떤 의자를 앉을지 고르는 것은 전반적 삶의 상황 속에서 매우 사소한 결정이다. 단순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선택이라 쉽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된 결정은 어떨까? 죽음을 상기한 후에 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까? 2002년 플로리안 미컬린서 힐시베르거는 죽음 현저성에 노출된 사람이 연인과의 친밀도를 높이려 할지 알아보려고 했다. 실험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것만 하고도 봤지? 죽음 인식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찾고 유대를 찾게 되고 그렇게 좀 성급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연구진은 현재 진지하게 만나는 연인이 있는 사람으로 참가자를 제안해 죽음 현저성에 노출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1, 2로 나눴다. 그리고 죽음 현저성의 집단에게 표준 죽음 현저성 설문지를, 대조군에게는 통제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연구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관한 항목들 끝에 배치했고, 나는 연인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나는 충만한 관계를 위해 최대한 헌신한다 등 연인에게 헌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30개의 명제에 동의하는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실험군은 신체적 통증이나 중립적 주제 등을 생각했던 두 대조군에 비해 연인에게 훨씬 더 헌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 우리 뇌에 들어가면은 더 사랑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복한 삶의 비례라고 소챕터 제목인데 20세기 절반이 지나갈 때도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대피할 때쯤 대학 연구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비밀을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게 되게 이제 행복의 기원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거는 저도 많이 언급한 거예요. 1938년 지금까지도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된 행복 관련 연구로 종단 연구죠. 꼽히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시작됐다. 연구진은 80년이나 추적한 거 이거 대단히 진짜 오래 추적한 겁니다. 724명의 삶을 추적했다. 처음에는 하버드 2학년 학생들에게 집중된 연구였지만 나중에는 표본을 좀 넓혀서 보스턴 도심지 거주자 456명으로 대상이 확대됐는데 성장 배경이 불우한 참가자들도 특별히 섭외에 포함시켰다. 연구는 일관성 있게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매년 인터뷰에 참여했고 정기적으로 의료 기록을 제공하며 피검사와 심지어 뇌 정밀 검사까지 받았다. 연구진은 심지어 일상적인 삶과 인간관계가 어떤지 알아보기에 참가자들의 자녀와 면담을 진행했고 아내와 대화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며 연구 대상은 참가자들의 아내로까지 확장되었다. 굉장히 대단한 실험입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 이 연구는 과학자의 꿈, 진정한 정보의 보고였다. 장수와 행복의 비결은 뭐였을까? 이거는 저희도 많이 언급했죠. 소득, IQ, 운동 빈도, 일과 삶의 균형 아니면 유전자가 중요할까? 이 연구의 핵심 현재 책임자 로버트 윌딩거는 테드 강연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가에서 행복에 관한 최장기 연구에서 얻은 교훈에서 이 질문을 답한다. 현재까지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강연의 핵심은 뭐야? 현재까지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따르면 행복과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인의 유대는 신체적, 정신적 노쇠를 늦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산이 터졌을 때도 사람들은 막 죽기 직전에 사랑을 찾았을까요? 그다음에 죽음을 인지하면 왜 사람들은 유대를 원할까요? 유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 삶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결혼했는지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힘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친밀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할 확률이 낮지만 불행한 결혼은 고통을 극대화하는 듯했다. 배우자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심지어 인생 후반의 기억 손실을 막아주기도 했다. 치매에 관련인가 봐요. 연구진은 50세의 인간관계의 만족도로 80세의 신체적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으로 건강에 급속한 위축을 겪고 수명도 짧았다. 외로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공을 이거 인용해서 우리는 훨씬 옛날에 썼죠. 외로우면 그래서 고약가님이 소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멍청해진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왜요? 인지적 건강에 급속한 위축. 실제로 인지적 건강이 위축된다는 건 여러분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윌딩거에 따르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른다.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치명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나이 든 환자에게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환자에게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의료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가. 이분들 여러분 준의료 전문가예요. 임상심리학자를 의료 전문가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상심리학자에서 의료랑 상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건강을 돌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간관계를 떠올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었죠. 저는 그래서 제 돈을 인간관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를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대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분 뭐 저출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위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구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일단 인구가 다 줄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빠를 뿐이에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갈지 솔루션이 없으면 그건 위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솔루션을 찾는다? 그럼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루션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단은 문해력이 낮아요. 문해력이 낮다는 거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걸 갖고 똑바로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컨텐츠가 풍부하고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게임도 많고요. 뭐 커뮤니티도 발달했고요. 어떻죠? 관계가 직접적 연결에서 간접적 연결로 바뀌었기에 많은 부분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은 실제 사람이랑 쓴다고 뇌는 착각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누군가 찍어놓은 허상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유튜브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돈을 벌면 어떻게든 오프라인 행사를 만들고 어떻게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냥 매트릭스라는 거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걸 궁극적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는 저희 하나의 채널이자 그냥 창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연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 올라가는 시점 아직 신큐베이션 14기 신청 기간이죠. 신청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빡독도 같이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다 그러니까 저희 다이어리 팔잖아요. 여러분 다이어리 팔면서 줌으로 강연 열고 그다음 줌으로 안 열죠. 이거는 그걸로 열죠. 그 유튜브로 열죠. 유튜브 실시간으로 실시간 어떤 영상으로 강연 열고 오로다 데이 하면서 단톡 오로다 이렇게 우리 플랜도시 다이어리 팔면서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 유대 만들고 그러면서 또 오로다 데이 열어서 여러분 또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하고 이게 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행복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거 하면 돈 당연히 많이 쓰겠죠. 돈 왜 버는데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 왜 버는데? 우리 행복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보다 돈 많은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동종업계로 따져도. 근데 행복하는 방법을 몰라요. 행복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느끼면 뭐예요? 유대를 찾는다는 거. 이거 빌드업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 작가님도 저도 우리 대표님도 우리 직원들도 더 여러분들과 핵심은 연결. 그래서 스터디형 커뮤니티를 유튜브는 좀 이게 사실 영상 보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몇 억 써서 커뮤니티 만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연결되라고. 이 시대적 연결이 온라인이 강화됐으니까 그거에 맞게 만들면서 어떻게든 오프라인은 사실 여러분 돈이 나가지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오프라인을 더 연결할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이라도 유대의 경험을 갖죠? 여러분의 행복도는 올라갈 겁니다. 가치관이 공유된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죠? 여러분의 행복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죠? 여러분의 행복도는 올라갈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엄청난 대작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특강 20강짜리 고 작가님이랑 제가 특강 같이 안 찍은 지 기억도 안 나요. 2년 넘은 것 같거든요. 지금 고 작가님이랑 20강짜리 특강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진짜 대작이에요. 대작. 8월 말에 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배운 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배워야겠죠? 안 배우는 게 문제예요. 배운 거를 실천하고 그걸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우리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행복해져요? 나 여러분들 행복해지니까 더 행복해졌는데 이 약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리더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보면은 진짜 이렇게 제가 제3자를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깔깔깔깔거리고 직원들이 웃고 직원들이 자기 일 다 끝났는데도 그냥 회사가 너무 좋아서 저녁 먹고 가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무 그냥 이상적 공동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0점 만점에 뭐랄까 100점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도 부족한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회사 다니다가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인데 좀 놀라요. 동정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좀 심하게 놀라.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저랑 고 작가님이 돈 버는 이유예요. 자부심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부터 일단은 바로 세우고, 그건 대표님의 역할이고, 저는 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그 이제 다음 원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오늘도 이거 끝나고, 이거 지금 11시 5분이거든요. 이거 찍고 밥 먹으러 미국에서 손님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랑 벌써 페이스북으로 만나서 인연이 벌써 7년 됐나 6년 됐나. 이 친구 죽고 싶어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 받는 거 성공해서 지금 팽에서 일하거든요. 팽 아시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데서 일하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장가 간다고. 이 친구 원래 또 비혼주의였어요. 근데 또 되게 저 얘기 듣고 장가 간다. 이 친구 또 애 안 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싶다고. 너무 그냥 행복해요. 제 주변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낳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얘기 들으면서 저 애 너무 낳고 싶어 해서 애 낳은 친구도 있고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행복이 뭔지 보여주는 거죠. 행복은 인간관계에 있다. 행복한 가족에 있다. 유대에 있다. 그래서 매트릭스 밖으로 나와라. 매트릭스를 이용해야지 매트릭스에 종속되면 안 된다. 유튜브라는 걸 활용해야지 유튜브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유튜브 업자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업자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돈 써서 계속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앞으로 더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여기서 끝났고요. 3부 마무리하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작가님 인터뷰가 또 독서연구소로 올라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